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조선시대 교육 사상가 중에서 이제 이황의 율곡. 자, 가장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곡, 이황. 또 어떤 사상가의 특징을, 우리 사상 이론의 어떤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육 철학할 때 윗동네 사람, 서양에서는 플라톤, 아랫동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서양 그리스 철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윗동네 두 사람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중에 플라톤은 윗동네 좀 가깝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랫동네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듯이 같은 조선시대 유학자라도 이황은 윗동네 형이상을 좀 더 중시하고 율곡은 아랫동네 형이학. 한마디로 윗동네 사람들은 명분을 좋아하고 추상적인 거, 명분을 좋아하고 아랫동네 사람들은 실속을 좋아하는, 실속 있는 거. 아랫동네 사람들은 좀 비굴해지더라도 실속 챙기는 걸 좋아하고 윗동네 사람들은 좀 손해보더라도 자존심 안 상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일상사에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존심 지키면서 손해보는 감사하느냐, 아니면 자존심 좀 굽히더라도 손해 한 번 이익 챙기는 걸 좋아하느냐, 이 두 가지 타입들인데 여러분 친구 중에 이제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황, 이율곡 두 가지 있다면 이황은 이렇게 추상적인 정신세계, 자, 형이상 세계를 좀 더 강조했던 사람이고 율곡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실속세계, 현상세계, 실질세계를 더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황은 그의 사상을 경의 사상자, 경건한 삶, 자기 삶이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조용히 자 안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함. 율곡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뭐 명분을 찾을 것인가, 뭐 실속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실속 쪽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자 이황은 그래도 명분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조선시대는 이의 세계다, 이런 세계를 기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서양 철학에서는 형이상, 형이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선시대는 이걸 이의 세계라 그러고 이걸 기의 세계다. 그래서 이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을 주리론, 이런 사람을 주기론, 그러니까 기를 주로 한다 해서 주기론, 이런 이를 주로 한다 해서 주리론. 한마디로 이라는 원리. 우주의 본체가 뭔가 해서 이런 이고 있고 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를 더 중시하는 사람과 기를 더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 두 편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 이황 같은 사람은 마음의 공부, 마음의 소양,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추상적인 세계, 형이상 세계를 강조하고, 그것을 거경이다, 궁리다, 이렇게. 거경이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것자인데,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궁리, 이치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파헤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경이나 궁리를 강조하고,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원리의 세계다, 또는 비가시적인 세계다, 추상적인 세계다, 또는 인간 내부의 세계다, 정신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세계. 서양에서는, 자, 이런 사람은 플라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실속세계, 보이는 세계, 형이학 세계를 강조한 사람이 이율곡입니다.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머릿속의 정신이 아니라 문 밖 행동이나 외부 세계를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내부, 외부. 이 사람은 비가시, 가시. 이 사람은 원리세계, 이 사람은 현상세계.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정신세계, 이건 물질세계. 그래서 이런 아랫동네를 강조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거경궁리에다가 여기는 역행이라는 것은 힘력자입니다. 힘써 행하는 것이 힘써 행하는 거. 한번 더 실천하고 행하고 이렇게 몸으로, 외부에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걸. 여기는 가만히 마음을 여유롭게 안분자족하는 여유로운 삶, 조용한 삶. 이렇다면 이 사람은 열심히 실천해서 돈 벌어서 윤택하게 사는 것을,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에 윤택 생활, 실제 세계를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책은 근사록 또는 심경 이런 책을 뭐 강조합니다. 이런 거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양명의 철학, 심정리, 성리학에서 이를 강조하는데 이라는 것은 핵심에 이가 너희들 강조하는데 이가 아니라 중심은 바로 심이다. 심정리다. 심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강조하는 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서는 경몽, 요결. 자, 무지몽매한 아이들을 격파하는 중요한 비결. 한마디로 무지몽매한 아이들을 깨우치는 중요한 비결이다.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공부하기 위해서 입지, 뜻을 세워라. 뜻을. 내가 성인 군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을 세우고. 다음 혁구섭, 구섭 옛날 버릇, 옛날 습관을 혁파한다. 깨부수고. 자, 예를 들어 임용고시 공부하면 이제 놀던 버릇 없애고 책상에 앉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친구 따르릉 전화 오면 야 놀자 그러면 밥 사줄게 나와 그러면 따르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돼. 난 공부해야 돼. 난 이제 임용고시생이야. 여러분 이제 고시생 되는 순간부터 온 세상에 나는 고시생이야 떠벌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고시 공부할 고시생이야. 임용고시 준비해. 공부해. 이렇게 해야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친구들 내가 고시 공부하는지 모르면 좀 몰래 공부하면 그냥 옛날 작년처럼 같이 노는 줄 알고 놀 건서 있으면 야 놀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고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 공부하면 친구들 얘 고시 공부하니까 안 불러야 되겠다. 서로 친구들이 자제해 줍니다. 괜히 밥 사줄게 나와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간다 그거 미안합니다. 또 나간다는 그렇고 찝찝하고 그렇고 공부해야 되는데 갈등 생깁니다. 또 친구들이 야 놀자 그러면 또 유혹에 넘어갑니다. 공부하다가 따분한데 놀고 싶어질 때 친구가 따르릉 전화 오면 반갑습니다. 금방 옷 갈아입고만 나갑니다. 튀어나갑니다. 그러고 또 다시 저녁에 돌아오면서 또 후회합니다. 에이 괜히 나갔다 공부할 걸. 그게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장수생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이제는 고시생다운 습관. 그래서 고시생은 다닐 때도 책을 들고 다니고 단어장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 볼 때도 그냥 스마트폰 휴대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어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고시생은 휴대폰 스마트폰에 음성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 중입니다. 다음에 저녁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고시생입니다. 전화 받는 사람은 합격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화 걸어보고 전화 제대로 받는 사람 이건 공부 안 한다. 그래도 고시생 제대로 대부분 합격한 사람들은 전화 걸어보면 1년 동안 이렇게 전화 걸었을 때 딱 받으면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수업 중입니다. 저녁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음성을 남겨주세요. 메모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차단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저히 그럴 자신 없다 그러면 휴대폰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합격해서 스마트폰 더 좋은 걸 사야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저녁에서 강의 듣고 저녁에 11시 딱 돼가 그날 온 문자 딱 보고서 연락할 거 연락 문자 해주고. 그래서 항상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 중입니다. 공부 중입니다. 자, 저녁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시간을 공부하고, 친구들은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더 이상 놀자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도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면 합격해서 점점 멀어집니다.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남자친구 있다가 데이트할 시간에 다른 사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과 남자친구 있는 사람 점점 성격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일주일에 30분이면 1시간, 2시간 계속 결국 한 1년이면 그 몇십 시간인데 며칠 분의 공부 분량이 됩니다.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이 당락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밥은 2끼 이상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후에 만났으면 저녁 먹기 전에 헤어지고 아침에 만났으면 오전에 만났으면 점심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만났으면 집에 꼭 들어가세요. 자고 가지 말고
당연히 이제 뭐 돌아갈 텐데. 왜냐하면 밥 먹고 나면은 긴장이 풀려서 다시 헤어지기 힘들어집니다. 밥 먹은 조금 들고 가야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지. 밥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이러다가 보면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4시간만 만나고 올려 했는데 5시간, 6시간, 7시간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합격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자, 고시생 아니었을 때하고 고시생이었을 때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격에 다가갑니다. 사실은 임용고시생들이 경쟁률이 20대 1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공부하는 합격자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딱 눈빛을 보면 스스로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한 7, 8%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3%, 94%는 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히 됐으면 좋겠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도 운 좋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임용시험은 실력이 있는데 운이 나빠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력이 없는데 운이 좋아서 붙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그런 시험은 결국 시험 중에 한 절반에 합격하고 절반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시험은 운전면허 같은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실력이 없어 운으로 붙을 수 있는데 임용시험은 경쟁이 20대 1. 이 정도 10대 1, 20대 1 이상 넘는 경쟁시험에서는 실력 없는 사람이 붙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차근차근 이 과정을 착실히 해온 사람은 다 합격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놀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합격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95% 학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냥 대충 하는 데까지 해서 합격하자.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합격하기보다는 대충 남들만큼 해서 합격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남들만큼 해서는 남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95% 대부분 사람들을 이기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 더 나은 방법. 그걸 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옛날 버릇을 없애고 혁구습, 혁파하고 뭐 혁은 개혁한다, 바꾼다는 바꿀 혁자입니다. 다음에 지신,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신, 잡을 짓자, 몸신자. 유혹에 자신의 몸을 야 놀자, 겨울 방학인데 우리 스키 타러 가자, 스노보드 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뭐 하러 가자, 뭐 놀자. 이럴 때 유혹이 왔을 때 자신의 몸을 지키는 아니야, 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유혹으로부터. 놀고 싶을 때 스스로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제대로 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학교 모범. 학교 모범. 학교에서 하는 교육 활동이나 이 학교 제도에 있던 바람직한 형태, 규범, 이걸 적었어요. 규범. 학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책을 담고 있는 것이 학교 모범입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존심, 착한 마음씨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난 착한 마음씨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윗동네 사람, 이율곡은 아랫동네 사람이다. 교육에 대해서도 이황 같은 사람은 위기제약이다. 희자는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자아 성찰하라. 자신의 수양, 자신의 덕행 실천을 위해서. 도덕의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취업받고, 남들에게 선택받기보다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위기제약입니다. 자기. 다음에 이제 이황은 이런 위기제약을 강조하는데 이율곡은 위인제약을 강조합니다. 위인제약. 인이나 타인입니다. 인자는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타인의 선택받고, 타인의 존경받고, 이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타인의 선택, 한마디로 사회 명예나, 사회 출세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 인정받는 전문성, 전문적 기술, 기능, 또는 과학 실력, 이런 외부적 세계, 다른 사람과 외부에 관련시켜서 외부 세계에 관련되는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교육 철학, 평생 교육에서는 이걸 외부적 목적으로 하는 것을 외제설, 이렇게 외제설.
비본질설, 수단적 기능설. 교육을 다른 출세나 성공,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인자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인정이나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곡은 이런 위인자학을 강조하는데 이황은 위기자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시하냐?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리론, 이런 사람들은 주기론. 이 주기론이 나중에 결국 실학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실학사상의 토대는 주기론입니다. 주기론. 왜냐 이 사람은 실질세계, 물질세계, 실생활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에 대한 내용을 각자 책을 썼는데 그중 이황 같은 사람은 성학 10도다 이렇게. 성리학에 관한 성인군자가 되는 학문에 이 성학에는 성인군자가 되는 그런 학문인데 그걸 10도, 10가지 병풍이 10폭 병풍입니다. 10칸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림을 10개를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한 것이 성학 10도입니다. 자, 그림이 들어간 책은 최초 이미 이제 그 전에 권거는 입학도설에부터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뭐 이미 먼저 딴 사람 다 했으니까 이황, 율곡 이런 사람 책에 그림이 들어가도 뭐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최초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책이 입학도설에 있습니다. 여기도 10가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곡은 성인군자가 되는 학문, 성리학의 집용, 중요한 핵심들을 모아놓은 것이 모아놓은 책이다 해서 성학 집려는 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율곡은 아랫동네 사람에게 이론론입니다. 보이는 기의 세계 속에, 현상 속에 정신세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복숭아 과육처럼 복숭아 안에 씨가 있고, 끝에 과육이 있고, 주 핵심은 이 과육, 복숭아 먹는 부분이고, 안에 씨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원론입니다. 별개로. 핵심과 원리와 그 모습은 별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다. 이론론. 이 사람은 따로따로다. 이원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황, 이율곡, 경의 사상, 성의 사상, 주리론, 주기론, 마음, 원리, 비가시세계, 내부세계, 정신세계, 플라톤, 여기는 현상세계, 가시적 세계, 외부세계, 물질세계,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위기지학, 자아성찰, 덕행수양, 위인작, 타인의 인정, 칭찬, 명예, 사회적 출세, 전문성, 과학성, 이런, 그 다음에, 따라서요, 주리론, 주기론, 실학사상, 성학 10도, 성학 집료. 이렇게 두 사람이 대비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율곡 같은 사람은 어떤 실천적인 측면,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황은 정신세계를 더 강조했습니다. 다음 조선시대 교육 중에서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유학의 학풍이 실학입니다. 실학. 중국의 송나라 때 성리학이 있다가 명나라 때 양명학이 오고, 청나라의 만주족이 중국의 학문을 따로 저희들끼리 뭔가 독자적인 형태를 만들어 청나라 만주 때 놈들이 만주족이 이 자기 새로운 서역의 학풍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고정학을 유행시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 해서 우리 것을 찾자. 그래서 우리 것을 찾자는 사상으로 이 실학이 들어와서 국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학 학풍이 다른 말로 국학이다. 또는 이게 북쪽 청나라에서 온 것이다 해서 북학이다 이렇게. 또는 청나라에서 온 것은 결국 그 어디서 서역에서 온 것이다. 서역. 아라비아나 유럽에서 온. 그래서 서역에서 온 것이다 해서 서학이다 이렇게 보면 서학.
해서 실학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학은 원래 이렇게 실사구시의 학문에 대해서 줄여서 실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걸 다른 말로 경제학이다 또는 경제제학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수행하기 위한 학문이 성리학이라면, 이 실학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학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릴 제자입니다. 다스리는 학문이다. 또 이걸 경세제학이다. 세상을 다스린, 세상을 경영하는 학문이다 해서 경세제학이다. 한번 다르니까 아까는 어디 형이상학보다 형이학에, 내부적보다 외부 세계를 강조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론이 발달해서 이 실학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 이걸 다른 말로 이용후생이다. 이용해서 후생, 복지를 위한 것이다. 백성들을 후하게, 두텁게 보호하는, 실속 있게 만드는 그런 복지와 관련되는 실생활의 학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 전기에는 훈과 고려 후기에는 이제 실학이 발달하고, 조선 시대는,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이 유행하고 후기에는 실학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실학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 실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어떤 우리 것을 찾자는 어떤 민족 주체성, 자주성,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의 사서 삼경을 읽고 중국의 역사를 읽고 중국을 다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보면 다 일본 거 좋다, 일본말 배우고 일본 역사 배우고, 지금은 뭡니까? 미국 것이 좋아서 미국 제도, 미국 영어만 계속 배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신미주의자는 영어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는데, 그때 이제는 5년, 10년 이 세대 그거로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영어도 있고, 이제 영어 같은 거 별로 이제는 스마트폰 바로 하면은 1번 누르면 영어, 2번 누르면 불어, 3번 누르면 자동 통역 때문에 우리말 하면은 미국 사람에서는 바로 이렇게 통화 버튼 누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 버튼은 99번 한국어, 78번 스와힐리어, 28번 뉴기니아 빠푸아 이렇게 번호 누르면 자동적으로 번호 누르고 통화하면 자동 통역됩니다. 자동 통역기가. 요즘은 자동 통역기가 국제회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가 작아져서 스마트폰에 다 입력됩니다. 요즘 구글 같은 보면 이렇게 인터넷 웹페이지가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됩니다. 그처럼 말하면 2, 3년 내에 상용화되면, 지금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자동 번역, 자동 통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스마트폰에 다 담깁니다. 그러면 바로 통화하면 됩니다. 1번만 7번 눌렀으면 일본말, 9번 누르면 중국어, 18번 말레이시아 말, 19번 태우고 이렇게 버튼 누르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자동 통역됩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세, 우리에게서 맞는 어떤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조선 시대는 중국말 하면 먹고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시대에도 일본말 잘하면 먹고 살았고, 또 6.25 전쟁 때는 소련말 하면 또 먹고 살았습니다. 또 그 후에는 또 영어 하면 먹고 살았는데, 다음 세대 21세기는 꼭 이렇게는 자국어 해도 이제는 외국어는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국어 해도 다 기계적으로 통역 다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 것을 찾자. 지금 교육도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영어를 문서를 영어책 보려면 이렇게 사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영어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책을 같이 스캔에 이렇게 카메라 딱 휴대폰으로 사진만 딱 찍으면, 요즘 QR코드 찍으면 바로 가듯이 영어책 그냥 사진 찍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스마트폰에 번역 딱 되게 나옵니다, 한글로. 그런 세대 나오니까 꼭 영어 몰라도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세대가 됩니다, 이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 기계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 것을 찾자는 민족 주체성. 자, 그래서 우리 자주성을 강조하자는 그런 문화 풍토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하게,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 학교 교육제도 개혁이야, 자, 바로 실학시대의 핵심 주장입니다.
학교 교육 제도를 균등하게 바꾸자 이렇게. 그런데 실학의 의미가 이제 우리 성리학을 실생활에 적용하자, 실생활 관련된 자, 실생활에 적용하자 이런 의미고, 또 뭐 기술 교육이나 과학 교육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리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실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의 하나의 분파입니다. 분파. 하나의 분파 유행이지 성리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딴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더 정확히 표현은 유학의 하나의 흐름, 유학의 분파입니다. 유학. 유학의 하나의 유행이, 흐름이, 하나의 유형이 성리학이고 실학입니다. 그래서 실학은 하나의 유학의 틀 범죄 안에 있는 것이고 완전히 유학을 버린 것은 아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화기에 가서 개화기에 서양 사람들 오면서 기술학, 과학 이런 걸 중시하는 풍토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자, 이 유학의 태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내용이나 자, 사회 제도에서 유학이 사용되고 유학을 배우고 유학을 활용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그 전까지 성리학은 유학은 자기 소양, 실생활 관계없이 자기 정신세계, 자기 생각, 자기 소양만 하는 자, 자기를 위한 그런 학문, 생활과 관계없이 이론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내 내면의 삶만 관련되는 건데 이제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학문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유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발달된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려 전기, 훈과, 고려 후기, 성리학, 조선 전기, 성리학, 조선 후기, 실학. 자, 이렇게 이런 훈과학, 성리학, 실학의 흐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유학의 흐름들을 시험에 자주 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실학에 우리 돌아서 다 따라서요. 실학, 국학, 북학, 서학, 자, 실사구시의 학문, 실용학, 경제지학, 경세지학, 이용후생학. 자, 이렇게 실학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양한 특성. 그래서 자, 실학을 여러 가지 이제 특성 따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따라서요. 자, 유학의 실생활에 적용. 자, 기회균등 주장. 학교 교육제도 변경. 자, 이런 것이 실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제도를 개혁하자, 변경하자, 바꾸자. 어떻게? 평등하게 바꾸자. 기존에는 양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민들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주장만 있으면 주장만 있고 이게 실제 생활에 교육제도가 서민들도 교육 혜택을 평등하게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은 개화기 같습니다. 개화기. 자, 서양 선교사로 오면서 이렇게 하층민들에게 자, 교육 혜택을 줍니다. 사실 이제 이때까지는 하층민, 자, 서민들한테 교육 혜택했는데, 자, 이 3인평등, 산업공상, 농사꾼들도 다 이렇게 교육 혜택을 준 것은 이때 개화기 이후입니다. 개화기 이후에. 그 다음, 자, 교육사상가인데, 실학사상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형원입니다. 그래서 유형원부터 이렇게 뭐 실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학교제도 개혁하자고 해서 그 개혁 방법이 공거제입니다. 공거제. 이 공거제는 바칠 공자입니다. 더 선택해서 바친다, 선거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인 관리를 추천해서 중앙에 보내는 것이잖아요. 시험 쳐서 관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는 추천. 그래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사람이 연수원, 그 연수원 이름이 진사원인데 결국 생원 진사들이 모여서 진사가 모인, 그래서 이 연수원에 모여서 교육받고 그 연수원 끝나면 공무원으로 발령받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이렇게 뭐 사범대 들어와서 교육받고, 사범대에 들어올 사람 누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뭐 사범 들어오고 여기서 교육받고 교사를 발령받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추천 제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균등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반개 수록이란 이 반개가 유형원의 호입니다. 그래서 반개 수록이라는 책에서 반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수록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통해서 어떤 인격적 평가를 하고 연수원에서 능력 평가해서 교육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죠. 그래서 교육기능, 학교에서 교육기능과 연수원에서 선발기능, 그래서 교육과 선발을 같이 하자 이럽니다. 그 전에 과거는 어떠냐? 학교 교육을 받든 받지 않든 과거 시험장에 가서 성적 잘 내면 됩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성깔 이상한 놈도 시험 성적만 좋으면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학교 교육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또 추천받고 거기 같은 사람이 이제 연수원 받아서 거기서 공무원에 맞는 품성을 이 학교에서는 일반 교육, 인격 교육, 일반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공무원에 맞는 능력을 가르쳐서 하면 된다. 실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서는 인간성 교육하고 거기서 인간성 괜찮아서 뽑아서 연수원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공무원을 삼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영원의 생각은 교육과 선발의 일원화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도 4단계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4단계로 나누자. 그 다음에 이런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국가가 통제하죠. 공교육하죠. 공교육.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관악, 후기는 사립학교 유행입니다. 전기에 관악, 후기는 사립. 고려도 마찬가지 조선인데. 그럼 이때 조선 후기는 이미 사립학교가 유행하는 시절입니다. 조선 전기에 관악이 유행하다가 후기는 사립학교 대세입니다. 다 사람 다 어디로 가느냐? 서원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향교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시 공교육을 활성화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사립학교로 다 간 사람들을 공립학교로 모아서 국가가 공교육을 활성화하자, 국가 통제하자. 교육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유형원, 공거제, 학교 추천, 인격 교육, 진사원, 능력 개발, 교육과 선발 일원화, 그 다음에 기회균등 주장, 반개수록, 공교육 활성화, 교육의 국가 통제, 그 다음에 4단계 학제. 이런 것들이 유형원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같은 사람은 서독지리, 서독이라는 것은 독이라는 쪽지입니다. 종이 쪽지에 서독, 종이 쪽지에 적어서 질의하라, 질문할 때. 그냥 말로 하기보다 적어서 하라. 그러면 적다가 보면은 결국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서 내가 진짜 뭘 모르고 뭘 아는지, 내가 고민 핵심이, 질문점의 핵심이 뭔지 또 스스로 이렇게 하다 정리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고민하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서 질문하다 보면 질문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뭐가 의문인지, 뭐가 헷갈리는지. 그래서 적어서 질문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래서 질문법 교육, 강의법보다 질문법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덕무 같은 사람은 사소절. 사라는 선비사천. 선비들이 지켜야 할 절은 예절입니다. 예절. 작은 예절. 선비들의 작은 예절. 그래서 선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나 부녀, 집사람 이렇게 집에는 부녀자들의 어떤 예절도 같이 부록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절에 관한 책이 뭐가 있습니까? 소학이 있었습니다. 소학을 우리 실정에, 우리 것에 맞게 이렇게 변형한 것이 사소절입니다. 소학은 누가 지었는가? 중국의 주자가 지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주자가 한 내용을 그 제자 유자증이 받아 적어서 한 건데, 그래서 주자가,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자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주자의 소학을 우리 실정에, 주자는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 이덕무가 바꿔서 만든 것이 사소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유영원이 이제 어떤 실학 어떤 시초, 초기, 처음에 이제 처음 문을 연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최대한 발달시킨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정약용은 교육을 위천하인, 우리가 재건주의 할 때 위천하인, 정약 나와서 브라멜트처럼 교육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생활. 그래서 천하를 위하는 사람, 다른 말로 천하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사회적 자신이다. 교육은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회와 관련시켜서 사회와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와 도움이 되는 형태로, 자, 사회에 이바지 않는 형태로 자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개인 혼자서 자기 혼자 방 안에 처박혀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관련시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신을 강조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재건주의, 서양의 철학 중에 재건주의와 서로 맥을 통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는 실용주의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재건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실용주의하고 자연주의하고 절충한 것이 진보주의고, 이 실용주의가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사회 넓게 아동의 주변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측면에서 확대 발전된 것이 재건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변형된 것이, 확대된 것이 재건주의인데, 그런 재건주의 사상과 더 맥을 통한다. 그래서 이 실학주의는 다른 말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아까 유영호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이 더 발달된 형태가 정약용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이덕무 이런 사람 거쳐서 정약용에 오면서 더 확대 발전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실천. 정약용의 그 실학사상은 이제 한마디로 오학론입니다. 오학론. 5가지 학문을 하지 말라는 거, 5가지 학문. 그래서 5가지 학문. 뭔가? 무슨 학문? 훈과학. 아까 유학 중에 훈과학. 그냥 글귀의 해석만 따지고 이게 옳으네 저거 옳으네 이렇게 해석하는 훈과학 하지 말고, 사장학, 한마디로 문장, 미사여고만 쓰는 문장, 이것도 하지 말라. 그 다음 성리학,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학의 학풍 중에 훈과학, 사장학, 성리학 이런 학풍 다 필요 없고 뭘 해야 돼? 실학을 하라, 실학. 이전 시대 성리학 이런 거 실학을 하라. 다른 과거 중심의 공부 이거 하지 말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하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 권모술수 이런 거 배우는 것. 주로 권모술수 이거 뭔가? 뭐 주로 이제 생활에 국민들 다스려 권모술수 하는데 그거는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런 것이고, 주로 권모술수가 담긴 책들이 있게, 자, 경전에 명경업. 경전을 발간 사람이, 자, 뽑는 시험이 과거 명경업이었어요. 명경과, 생원과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책에 보면 옛날에, 자, 중국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에서 여러 가지 간신배들이 지략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고 정권을 잡고, 이런 것들이 뭐 수많은 사례들을 모아놓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관계, 이런 사람은 용첩계, 이런 사람은 뭐, 자, 우리가 중국에 36개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한마디로 정치적 권모술수 이런 것을 능한 것을, 자, 그 당시에 어떤, 자, 당파 싸움에서 필요한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런 것들 책을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 백성을 도움이 되는,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고 백성을 혜택을 주는 이런 데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단순히 이제 과거에 합격하고, 자,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다른 집단을 거꾸로 때리기 위한 그런 권모술수 학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학문, 실학을 하라는 것이 정약용의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 기존에 이제 일상생활 어떤 천자문 같은 거, 글자가 천자밖에 안 되니까,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좀 더 도움되기 위해서 정리학의 아학편에 2000자문을 정리하면 2000자. 아이들이 배워야 될, 아이들이 배워야 할 책이라는 뜻이 아학편입니다. 그래서 2000자문을 모아서 아이들이 2000자 정도는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아이들이 배우기 쉽도록 2000자를 딱 정리합니다. 그런데 아까 천자문,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집주, 넓을홍 거칠황, 나릴 다롤, 잘령 기울척, 뭐 이런 식으로. 하늘천 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려운 단어, 쉬운 단어 막 섞여 있습니다. 하늘천 땅지까지는 아는데, 뭐, 나릴 다롤 아는데, 어려운 글자, 뭐, 넓을홍 거칠황 잘 안 쓰는 단어도 있고, 자, 뭐, 잘령 기울척,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 있는데, 좀 더 이제 공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 만든 것이 이제 2000자문. 2000자문은 일상생활에 쉬운 단어부터 이렇게 먼저 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쉬운 단어, 구체적인 단어부터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비상길에 종류문을 묶어서 배열을 다시 해서 좀 더 알기 쉽도록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 정리한 것이 2000자문입니다. 따라서 정약용, 위천하인, 자, 실천을 강조, 오학론, 자, 훈과학, 사장학, 문장학, 성리학, 과거학, 술수학, 자, 이런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아실현, 자, 재건주의 사상과 상통, 아학편, 2000자문. 그래서, 자, 2000자문은, 따라서 대비, 수준, 종류별 배열. 자, 부모, 남녀, 이런 식으로 딱 반대되는 글자가 대비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 다음에 수준별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적으로 배열하고 종류별로 같이 묶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000자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실학자 홍대용은 의무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의무교육. 자, 아직 모든 학생이, 8세 이상 모든 학생이 다 교육 배워야 된다. 자, 위에까지는 실학사상가들이 평등하게 교육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학교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 이 정도라면 여기서는 홍대용 강제로 다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된다. 그냥 해버서는 애들 교육 안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어린아이, 자, 또는 이제, 자, 양반, 상노, 농민, 이렇게 뭐 어민들 다 모아놓고 강제로 다 8세 이상이면 다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주장합니다. 물론 실천된 건 아닌 것입니다. 주장만 했습니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받아들여진 것은 개화기 와서 가보기역 이후에 받아들여져서 실천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자, 홍대용은 전 실학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양명학 같은 것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성리학 다음에 양명학, 그 다음에 고정학, 이런 거 실학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영향을, 자, 양명학과 고정학,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뭐 실학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장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혼. 장혼에 이렇게 뭐 한국의 페살로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장혼의 지원책은 아이 원남입니다. 아이, 어린아이, 차일드, 어린이들이 원남, 넓게 이렇게 봐야 돼. 두루두루 봐야 할 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루두루 봐야 할 책이니까 백과사전식 책들입니다. 신기한 사물들을,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설명한 책들입니다. 다음에 이런 사상이 이제 개화기의 최한기에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학, 자, 유영원의 생각의 이익이나 이덕무, 박재가
이런 식으로 정약용해서 홍대용 이런 생각들이 그 후 세대 개화기 사상가 최한기에게 전해집니다. 따라하세요. 홍대용, 의무교육 주장, 장혼, 아이 원남. 자, 이런 것들이 꼭 기억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절 근대 교육. 자, 이렇게 개화기, 근대, 개화기부터 이제 근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대. 자, 고대 교육은 삼국시대 교육, 중세 교육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시대 말을 개화기부터 근대 교육이다. 이렇게 근대 교육. 그러면 근대라는 의미가 뭔가 근대. 뭐 단어 쓸 때는 가깝다. 어디에 가깝나? 현대에 가깝다 해서 뭐 근대인데 근대 교육. 그러면 근대 교육 어떤 걸 근대 교육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대 교육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근대 교육의 어떤 특징에서 어떤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는 어떤 서양식 교육과 한마디로 기술학. 우리 그 전 근대 이렇게 조선 시대까지는 학문의 유학이었습니다. 유학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성리학인데 유학에 벗어나서 기술학이 중심이 된 것은 개화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중심이 유학에서 성리학으로, 기술학으로, 성리학에서 기술학으로, 유학에서 기술학으로 발달된 것이 근대 학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양식 교육과정이다. 자, 서양의 문화나 서양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자, 교육과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자알, 맹자알 이렇게 사서삼경만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되는 학문, 자, 외국어, 기술, 수학, 과학, 뭐 이런 걸, 지도, 뭐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교육과정 우리가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자, 가보기에 구타적 음식, 서양과 접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점점 수용하게 됩니다. 서양의 어떤 신문화를, 일본어나 청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서양의 이런 문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자는 사상이 동학이 나옵니다. 동학. 그래서 기존에 서양에서 온 것을 서학이라면 우리 것이 동학입니다. 그래서 동학과 서양의 일본, 청나라, 일본 사람, 친일파와, 이 청나라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어떤 갈등이 생겨서 나온 것이 동학혁명입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친일파들과 수구파들, 우리 것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일본에 가깝게 해서 일본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들과, 한번 그런 사람이 개화파입니다. 개화파와, 동학, 서로 투쟁이 동학, 운동입니다. 동학 운동. 또 뭐, 다른 말로 동학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계기로 나오게 된 것이 1894년에, 갑오개혁인데,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원래가 뭐 임진년인데, 그래서 갑오년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이 학무아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을 맡은 부서가 예조였습니다. 예조. 조선시대는 예조에서 맡고 있다가 갑오개혁 중심으로 예조가 학무아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아문, 관청이다. 이렇게 아문이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측면, 한마디로 방식 측면에서는 교육 제도였던 교육 내용이 아니라 교육 어떤 방법, 교육 형식에 대해서는 어떤 체계화, 법제화, 이것이 이제 근대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교육 제도가 이렇게 학교가 필요하면 그냥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오면서 어떤 교육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법을 먼저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이렇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을 하면 규정을 만들어야 다양한 학교 제도가 그 틀에 맞춰서 통일화됩니다. 표준화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런 형식이 바로 근대 학교 제도, 근대 교육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필요하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규정에 맞게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초등학교는 뭐뭐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 뽑아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교육제도, 한마디로 법제화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대교육의 두 가지 특징, 내용적 측면으로는 서양식 교육과정, 자 형식적 측면으로는 법제화 이런 것들이 자 근대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대교육체제, 자 근대교육이 자 이 개화기를 통해서 가보교육을 통해서 근대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교육의 구주 목적은 인적 자원, 새로운 서양 문물과 교류하면서 서양 세력에 대항할 만한 우리 어떤 인적 자원,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연구소, 자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제 이 기존의 성리학적 방식으로 해서는 적응하지 못하겠다 해서 새로 자 이 교육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 개화기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하려면 일단 선생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원 양성. 전에는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그냥 가르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가르침을 전문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원을 양성하는 자 그런 기관, 사범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또 교육이 성리학이 아니라 또는 유학이 아니라 실용교육, 실학, 기술학, 과학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실용교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교육시켜서 국민들의 국력을 기르고 인적 자원을 육성하자. 그래서 하층 계급, 이 사람들도 교육 혜택을 주자. 자, 고대 사회는 고등교육, 중세 사회는 중등교육까지 국가에 관여했는데 근대 오면서 초등교육까지 국가에 관여하자. 그래서 초등교육까지 국가가 장악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든 국민을 교육하자. 특히 이렇게 하층 계급까지 자 초등교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일단 이게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소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소학교령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소학교령을 만들고 그에 따라 초등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보개혁이 1894년에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자 갑오년 다음에 갑 다음에 을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오 다음에 미입니다. 미 신유 수레 미니까 을민년입니다. 그 다음 을민년. 그래서 1895년은 을민년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인데 을민년에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가 임금이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조서는 임금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내리는 글입니다. 이 조서인데 대통령이 하는 것을 뭐라면 교서라고 합니다. 교서, 연두교서. 자, 원래 2012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서라 그러고 황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칙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조서는 교육입국,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자, 이런 주장이 담긴 임금의 자, 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입국 조서입니다. 그 교육입국 조서, 자, 가보개혁에 의해 교육입국 조서,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과거제를 없애고 새로 근대적 학제로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학교령을 반포하고 소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교육을 또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데 그 후에 이제 일제 침입이 많아지면서 점점 우리 국력이 쇠퇴하고 또 일본의 어떤 점점 우리의 나라를 점점 자 지배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점령 속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1895년 10년 전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되면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자는 의미에서 교육구국운동이 나타나는 구국운동. 나라를 구하자 이제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는 교육구국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교육입국 조서가
자, 한마디로 교육 입국 사상이 교육 구국 사상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교육 입국 조세에는 어떤 민족주의 사상, 실용 사상, 실학주의 사상, 어떤 실제적인 실용 교육하자. 그래서 우리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구하자는 어떤 민족주의 사상이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국 사상이 국권 회복으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로 국권 회복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입국 운동이 교육 구국 운동으로 자, 이렇게 민족주의 사상이 국권 회복 사상으로 이제 확대 발전됩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세에는 자, 근로 역행 한마디로 이렇게 실용적인 이런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66을 강조, 시대가 지덕체 골고루 발달하자 이렇게 신체, 몸을 움직여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힘써 일해서 근로해서 힘써 일해서 일하자. 아까 역행은 누군가 율곡이 강조했던 어떤 실용 사상입니다. 그래서 역행 사상이 율곡 사상이 점점 발달해 실학 사상으로, 실학 사상이 발달해서 개화 사상, 개화 사상 점점 발달해 안창호의 도산 안창호의 4대 정신, 무실 역행 그런 역행 사상이 계속 이제 거기 율곡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생에서 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덕의 요소, 신체 요소 골고루 하자는 전인교육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전인교육 사상 어디 이미 우리가 화랑도 교육에서 한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타난 것들이 다시 여기서 교육 입국 조세에서 전인교육 사상이 또 강조됩니다. 자, 따라서 근대교육, 개화기 교육, 서양식 교육과정, 자, 체계화된 제도, 그다음에 법대화된 제도, 그다음에 점진적 수용. 자, 근대 교육제의 목적, 인적 자원 육성, 교원 양성, 자, 실용 교육. 자, 그 다음에 국민교육.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해서 외우게 가능하면, 그래서 큰 소리를 해야 빨리 외워집니다. 그냥 지금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기억해야지보다 오늘 수업 들을 때 바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업 듣는 사람도 바로 들으면서 바로 기억하자. 요 분량 정도는 바로 기억하자. 들으면서. 나머지 나중에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오늘 당장 기억하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요. 자, 교육 입국 조서, 과거제 폐지, 근대 학제 개편, 자, 소학교령, 자, 그다음에 민족주의 사상, 자, 실용 사상, 실학 사상, 자, 국권 회복 운동, 자, 366론. 자, 이런 것들이 교육 입국 조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 중 교육 입국 조사와 관련 없는 것은 또는 근대 교육과 관련 없는 것은 근대 교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근대 교육이 아까 근대 교육의 두 가지 특징 내용적 측면에서는 서양식 교육 과정이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법제화, 한마디로 체계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면 그런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진정한 근대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 최초의 근대 학교를 뭐 어떤 학자는 1850년에 베론 신학교가 최초의 근대 학교다. 왜냐하면 서양식 교육과정이 라틴을 가르친 최초의 라틴을 가르쳤다 해서 1850년 베론 신학교. 베론 신학교 1850년은 지금 카톨릭 대학교의 개교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가 어딜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가 긴 학교. 우리나라 지금 대학교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어딜까요? 뭐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뭐 이렇게 다양한 학설인데 제일 먼저
성균관 대학교, 우리는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성균관 대학교 하는데, 그래서 뭐 1000년이 됐다는데, 그 반대한 견해는 성균관은 공립학교고 지금 성균관은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정통성 인정 안 된다. 이름만 똑같지 공립과 사립은 전혀 개통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견해 있고. 다음 최초의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다. 서울대학교가 1946년에 뭐 서울대학교 생겨, 그건 경성제국대학교, 대학교라는 명칭을 최초로 썼다고. 대학교. 딴 학교는 그냥 대학만 썼는데 대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썼다 해서, 자,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성제국대학교입니다. 대학교라는 명칭을 최초로 썼다 해서 최초의 대학이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에서는 또 대학이라는 것은 전체는 지금 전문대학, 전문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문학교고 가장 먼저 보성 전문이 가장 먼저 해서 1905년에 가장 먼저 해서 가장 최초의 대학이다. 그 다음에 또 주장은 숭실대학교. 사실 고려대학교는 전문학교, 보성 전문학교였습니다. 정식 명칭 초기에는. 그런데 대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 대학교가 대학이라는 용어는 숭실대학입니다. 숭실.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숭실대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썼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 지금 숭실대학교는 그냥 거기 있던 사람이 일부가 와서 여기 만든 것이, 거기 학교, 여기 학교에 있으니까 그건 통일학교는 아니다 또 비판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또 이화여대 같은 뭐 연대단들 그거는 이화학당, 근대직 학교가 같은 건물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같은 장소, 같은 공간적 개념으로 계속 쓰고 있다. 1885년, 1886년부터 계속 쓰고 있다 해서 뭐 가장 오래된 대학교다 뭐 이렇게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이제 가톨릭 대학교는 1850년에 베론 신학교 여기서 기원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때 라틴을 가르치면서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충북 제천에서 이렇게 가톨릭 신부가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성경도 가르치고 라틴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숲속에 이제 숯을 가톨릭 신부가 이제 와서 숯을 구워서 팔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라틴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이제 뭐 이게 최초의 근대학교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에 뭐 배제학당. 자, 지금 뭐 배제학당. 이 배제학당이 이제 뭐 대전에 배제대학교로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고등학교 있다가 대학교는 이제 뭐 그 후에 한참 후에 썼으니까 뭐 그것도 1885년에 배제대학교의 개교 기념일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 그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배제학당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의 이제 아펜젤르가 만들었는데, 이 임금 고종이 이제 배제학당에는 간판을 써줍니다. 간판. 근데 그런 간판을 써주는 액자를 이렇게 하사합니다. 옛날 액자를 하사하는 것은 뭐 그 전에 조선시대 서원이 생기면서 임금이 간판을 써줍니다. 최초로 간판을 써주는 게 이제, 자, 이 뭐, 소수서원. 원래 이제 이 소수서원은 임금이 뭐, 사실 간판을 잘못 써서 엉뚱하게 다는 이제, 원래 이제, 풍계 주세봉을 세우는 이제, 백록동, 백운동 서원, 이렇게 이제, 주자의 서원을 이름 따서 했는데, 뭐 그 의도인지 잘하는지 뭐 간판을 써주면서 소수서원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임금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어쨌든 임금이 이렇게 간판 글씨 써주는 이제 풍토가 이제 배제학당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간판을 써주게 됩니다. 현판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그 다음 86년에 이화학당.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자, 이화학교를 만들어 이화학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제중원 의학교, 다음에 언더우드가 뭐 정동 이학당 등등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악에서, 정부에서는 1880년에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통변학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통역학교를 통변학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문학을 만든 동문. 다음에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1886년에 사실 이렇게 이 동문학은 원래 처음 시작은 자, 서양인들 독일의 멜린도르프가 만든 것을 처음에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다가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유경공원을 만들면서 유경공원이 흡수됩니다. 1886년에 유경공원을 만듭니다. 유경공원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까 법제화 이렇게 유경공원 설악절목을 만들게 됩니다. 설악절목을 만들 그 법령에 근거해서 유경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제화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대학 다수설은 이 유경공원을 최초의 근대학교로 보게 됩니다. 뭐 학자들 간에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배제학당설, 여학당설, 뭐 배론신학교설, 뭐 원산학사설 다양하게 있지만 다수 견해는 이 유경공원을 최초의 근대학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신식학제다 이렇게. 설악절목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절목 법령이다. 조선시대는 사목, 절목 이런 것들이 법령입니다. 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경공원 설악절목에 의해서 유경공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의는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머지들은 개인이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유경공원은 국가가 정부가 주체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가장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서울대학교 만드는 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 서울대학교 법, 학교 예를 들어 뭐 노량진 초등학교 만들면 노량진 초등학교 설치에 관한 조례, 항상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근대의 학교, 베론 신학교, 라틴어 교육. 자, 1856년. 자, 1883년. 동문학, 통역학교. 자, 영어 교육. 자, 1886년. 유경공원. 자, 최초의 신식학제. 자, 유경공원 설악절목. 자, 정부의 주체적 설립. 자, 1885년. 배제학당. 1886년. 이화학당.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개화기 와서는 이렇게 연대 숫자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 전까지는 연대 숫자 몰라도 되는데, 개화기 갑오개 1894년 갑오개 이후는 숫자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촉박, 인접해 있으니까, 100년 이내의 시대라서, 그것이 선후 관계가 선명히 알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전체 흐름만 알아야 되고, 이 근대부터는 약간 이제 연도 같은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학교에 관한 이론인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